몸만 달랑 나가. 이 별장은 내 아들 명이니까 너는 단돈 10원 한 장 가져갈 생각 꿈도 꾸지 마. 오늘 오전에 열린 법정에서 시어머니가 짓던 그 의기양양한 표정이 아직도 눈앞에 생생하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다. 이 20억 원짜리 고급 저택에서 그녀의 아들 소유인 것은 오직 뼈대를 이루는 콘크리트 껍데기뿐이라는 것을. 그 안에 채워진 8억 원어치의 이탈리아산 맞춤형 가구, 독일제 시스템 창호, 심지어 그 비싼 최고급 원목 마루까지. 미안하지만 그건 전부 내가 해온 혼수였다. 나보고 빈손으로 나가라고 했으니 내 목인 그 혼수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전부 포장해서 가져가 주마. 오후 3시 시어머니가 돈 많은 매수자를 데리고 현관문을 열었다고 하던데. 부디 청심환이라도 단단히 챙겨 먹고 갔기를 바랄 뿐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가정법원의 자동문이 내 앞에서 스르륵 열리자 소독약 냄새와 오래된 종이 냄새가 뒤섞인 서늘한 공기가 훅 끼쳐왔다. 고개를 숙여 손목시계를 내려다보았다. 오전 10시 3분. 정확히 3년 전 이 시간, 나는 새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메이크업 담당자가 내 얼굴에 파우더를 두드릴 때마다 그 가루가 내려앉는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리는 듯 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파우더 가루는 일종의 봉인 부적 같았다. 세상 물정 모르던 순진한 강지원을 그날에 영원히 가둬버리는 부적. 내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며 또각또각 경쾌한 소리를 냈다. 이 구두는 석 달 전에 산 지미추의 누드톤 스틸레토 힐인데 당시 120만 원을 주고 샀다. 카드를 긁을 때 점원이 보내던 그 눈빛을 기억한다. 돈 많은 사모님을 바라보는 듯한 그 복잡 미묘한 시선.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것이다. 이 구두는 내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번 돈으로 샀다는 것을. 지난 3년 동안 박민석의 아내라는 꼬리표가 붙은 모든 물건이 그랬듯 전부 내 힘으로 벌어서 산 것들이었다. 아내 데스크의 직원이 고개를 들어 내 얼굴을 2초 정도 빤히 쳐다보았다. 나는 그녀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오늘 나는 평범한 비즈니스 계약서에 서명하러 온 사람처럼 아주 말끔하고 또렷한 모습이었다. 일자 눈썹을 단정하게 그리고 말린 장미색 립스틱을 바른 가벼운 화장. 아마 그녀는 대기석에 앉아 눈가를 붉게 물들인 채 뭉쳐진 휴지 조각을 쥐고 있는 여자들의 모습에 더 익숙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혹시라도 화장을 고쳐야 할 상황에 대비해 가방 안에 에스티 로더의 작은 파운데이션까지 챙겨온 상태였다. 302호 조정실입니다. 그녀가 번호표를 건네며 직업적인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고 복도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아이보리색 벽면에는 5m 간격으로 유화가 한 점씩 걸려 있었다. 흐릿한 산과 물이 그려진 풍경화들. 아마도 이곳이 결혼의 영안실처럼 보이지 않게 하려는 알량한 배려일 것이다. 복도 끝에는 오렌지색 플라스틱 의자들이 일렬로 놓여 있었다. 공공장소에서나 볼 법한 싸구려, 재질이 그 의자. 그리고 그곳에 앉아있는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다. 박민석은 회색 캐시미어 코트를 입고 있었고 깃 사이로 하얀 셔츠가 살짝 보였다. 3년이 지났건만 그는 여전히 저런 옷차림을 좋아했다. 예전에는 저런 스타일이 꽤 품격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코트 깃에 묻은 기름때가 형광등 불빛을 받아 누렇게 반짝이는 것만 눈에 들어왔다. 어젯밤에 머리도 감지 않은 게 분명했다. 왁스로 부스스한 머리카락을 억지로 눌러놓았지만 그 떡진 느낌은 머릿결을 뚫고 고스란히 뿜어져 나왔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스마트폰 화면만 기계적으로 위로 쓱쓱 그어 올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는 여자. 나의 시어머니 최수경 여사. 그녀는 오늘 검은색 정장 차림의 가슴에는 금빛 브로치를 달고 있었다. 꼿꼿하게 앉아 턱을 살짝 치켜든 모습이 마치 먹잇감이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늙은 독수리 같았다. 무릎 위에 살포시 얹은 손에는 프렌치 네일아트가 되어 있었고 하얀색 끝부분이 아주 깔끔하게 다듬어져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매달 그녀에게 150만 원씩 용돈을 보냈다.
그녀는 그 돈을 머리를 손질하고 피부 관리를 받는데 쓴다고 했다. 지금 복도 끝 창문으로 스며든 햇살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자 팔자주름 사이에 두껍게 발린 파운데이션이 쩍쩍 갈라진 마른 땅처럼 들떠 있는 것이 보였다. 내 발소리에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최 여사의 눈이 가늘어지더니 입꼬리가 실룩였다. 내가 아주 잘 아는 표정이었다. 그녀는 지금 참고 있는 것이다. 당장이라도 나에게 쌍욕을 퍼붓고 싶은 것을 억누르는 중이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는 저런 표정으로 수많은 것들을 참아왔다. 내가 결혼 첫 해에 임신하지 않은 것을 참았고 집안일에 전념하지 않고 계속 회사를 다니는 것을 참았으며 시댁에 갈 때마다 현관에서 넙죽 엎드려 큰절로 인사하지 않는다고 참아왔다. 그리고 지금은 이 공공장소에서 내 뺨을 후려치고 싶은 충동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리라. 박민석이 마침내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말로 설명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서려 있었다. 죄책감도 아쉬움도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어떤 짐을 벗어던진 듯한 홀가분함에 가까웠다. 마치 내가 지난 3년 동안 그의 몸에 붙어있던 군살이었고 오늘 마침내 그 살덩어리를 도려낼 수 있게 되었다는 듯한 눈빛. 왔어, 그가 말했다. 목구멍에 손뭉치라도 꽉 막힌 것처럼 쉰 목소리였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의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플라스틱 의자는 딱딱했고 가장자리가 조금 날카로웠다. 나는 허리를 꼿꼿하게 펴고 앉은 자세를 고쳐 잡았다. 최 여사가 입을 열었다. 지원아.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걔를 부르는 듯한 고압적인 억양이 섞여 있었다. 지난 3년 동안 그녀는 단 한 번도 나를 며느리나 애정이 담긴 호칭으로 부른 적이 없었다. 그녀의 눈에 나는 그저 대를 잇기 위해 고용된 도구에 불과했으니까. 그리고 그 도구는 제 몫을 다하지 못한 폐급 상품이 되어버렸다. 어머님, 나는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것이 내가 그녀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는 마지막 순간일 것이다. 조정위원이 302호의 문을 열며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방은 15제곱미터 남짓으로 아주 좁았고 한가운데에는 초록색 천이 덮인 직사각형 테이블이 놓여 있었다. 그 초록색을 보니 불법 도박장이 떠올랐다. 박민석이 외박을 하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내가 수없이 캐물었던 그의 신용카드 명세서 속 비정상적인 결제 내역들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테이블의 한쪽에 앉았고 그들 모자는 반대편에 나란히 앉았다. 조정위원은 금태 안경을 쓴 50대 남성이었는데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그는 첫 장을 넘기며 아주 사무적인 말투로 이혼 합의서의 조항들을 읽어 내려갔다. 나는 그 소리를 한 글자 한 글자 듣고 있었지만 사실 내 신경은 그의 목소리가 아닌 박민석의 손으로 향해 있었다. 그의 손가락은 테이블 아래에서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었다. 검지와 중지로 번갈아 가며 허벅지를 톡톡 두드리는 동작. 그가 초조할 때마다 나오는 버릇이었다. 나는 저 동작을 너무나도 잘 알았다. 신혼 첫 해, 그가 나에게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의 손은 어김없이 저렇게 움직였다. 오늘 밤엔 야근해야 해. 손가락이 톡톡. 그 돈은 친구한테 빌려준 거야? 손가락이 톡톡. 사랑해, 지원아. 손가락이 톡톡, 톡톡, 톡톡. 재산 분할에 관하여 조정위원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아내 강지원 씨는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청구를 자발적으로 포기하며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남편 박민석 씨는 혼인 기간 중 아내가 구입한 개인 물품은 아내의 소유로 인정하는 데 동의합니다. 양측 모두 자녀 양육권에 대한 분쟁은 없으며 당연히 없죠. 최 여사의 목소리가 갑자기 칼날처럼 날카롭게 끼어들었다. 우리 박 씨 집안에 아들 딸 하나 못 낳아준 주제에 조정위원이 말을 멈추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시선이 최 여사의 얼굴에 1초 정도 머물렀다가 이내 거두어지는 것을 보았다. 아마 이런 진흙탕 싸움을 한두 번 본 게 아닐 것이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포개어 놓고 손톱으로 내 손등을 살짝 누를 뿐이었다. 그 미세한 따끔거림이 내 정신을 맑게 유지해 주었다. 최 여사는 나의 침묵을 나약함으로 착각한 모양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승리자의 환희에 차서 더욱 커졌다. 3년이야, 3년. 내 아들이 너 같은 것한테 귀한 3년을 낭비했다고. 한남동 그 집, 20억 원이나 주고 산 그 집의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우리 박씨 집안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 알이나 못 낳는 암탉 주제의 벽돌 한 조각이라도 챙겨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알겠어? 그녀의 손가락이 허공을 휘저으며 내 코앞까지 삿대질을 해댔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다. 샤넬 넘버 5. 숨이 막힐 정도로 진한 냄새. 이 향수 역시 내가 사준 것이었다. 작년 그녀의 환갑 때 38만 원을 주고 산 선물. 당시 그녀는 선물 상자를 받아 들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이 향은 내 취향이 아닌데 라고 쏘아붙였었다. 그래 놓고 매일같이 온 집안에 진동할 정도로 뿌려대고 있는 것이다. 어머니 박민석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빨리 좀 끝내줘. 그가 짜증을 내는 이유는 어머니의 무례함 때문이 아니라 그저 이 과정 자체가 너무 길기 때문이었다. 그는 빨리 다른 곳으로 가야 했다. 카드게임을 하러 가든 불량한 친구놈들을 만나러 가든 어쨌든 그에게 이혼이란 밀린 신용카드 대금을 결제하거나 관리비를 내는 것처럼 그저 귀찮은 잡무를 처리하는 것에 불과했다. 조정위원이 헛기침을 하고는 다시 합의서를 읽어 내려갔다. 나는 서명해야 할 곳에 서명을 하고 인감도장을 찍어야 할 곳에 도장을 찍었다. 내가 챙겨온 인주 색깔은 피처럼 붉고 선명했다. 도장을 꾹 누를 때마다 내 몸에서 무언가가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 들었다. 뱀이 허물을 벗는 것처럼. 3년간의 결혼 생활, 3년간의 인내, 3년간 나 자신을 갉아먹었던 시간들이 이제 몇 장의 서류 위에 찍힌 붉은 인감 자국으로 압축되고 있었다. 마지막 도장을 찍고 고개를 들었을 때 박민석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 나갈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는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잠깐만 최 여사가 그를 불러 세우더니 이번에는 나를 향해 꿰뚫어보는 듯한 눈빛을 던졌다. 지원아, 너도 알겠지만 그 집에 있는 물건들 말이다. 걱정 마세요.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나조차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제 것만 가져갈 테니까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몫의 합의서를 챙겼다. 서류는 거친 모서리가 손가락을 스치는 누런 서류 봉투에 담겨 있었다. 나는 그것을 가방에 쑤셔 넣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조정실을 빠져나왔다. 복도는 고요했고 오직 내 발소리만 울려 퍼졌다. 하나, 둘, 셋도 나는 내가 내딛는 걸음 수를 세었다. 18걸음째에 다다랐을 때 나는 비상구 계단 문을 밀고 들어갔다. 계단실은 어두웠고 공기 중에는 퀴퀴한 곰팡내와 습기가 배어 있었다. 나는 차가운 콘크리트 벽에 기대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번호를 찾은 뒤 통화 버튼을 눌렀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마자 전화를 받았다. 김 소장님 운의 목소리는 흔들림 없이 단호했다. 시작하세요. 명심하세요. 걸레바지 하나 남기지 말고 다 뜯어내야 합니다. 수화기 너머로 중년 남성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 대표님, 준비 다 끝났습니다. 인부들은 벌써 2시간 전부터 대기 중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수고는요. 그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강 대표님, 제가 이 바닥에서 철거랑 이사만 20년을 했는데 이런 작업은 머리털 나고 처음 해봅니다. 대표님, 진짜 독하신 분이네요. 나는 전화를 끊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그래, 나는 독한 년이다. 아니, 정확히 말하자면 그 인간들이 나를 독하게 만든 것이다. 가정법원에서 한남동 별장까지는 차가 막히지 않으면 35분 정도 걸린다. 나는 하얀색 택시에 올라타 주소를 불렀다. 기사는 60대 후반의 노인이었는데 룸미러에는 불교 염주가 걸려 있었고 차 안에는 잔잔한 불경 소리가 흐르고 있었다. 그는 쓸데없는 말을 걸지 않고 묵묵히 운전만 했다. 나는 이런 침묵이 좋았다. 억지로 꾸며낼 필요가 없는 이런 고요함이.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은 11월의 햇살 아래 어딘가 쓸쓸해 보였다.
플라타너스 잎은 이미 다 떨어져 버렸고 앙상하게 남은 나뭇가지들만이 바싹 마른 손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다. 한강 다리를 건널 때 햇빛을 받아 잘게 부서진 은조각처럼 반짝이는 강물이 보였다. 3년 전 박민석은 이곳 한강 유람선에서 저녁을 사주며 멀리 반짝이는 불빛들을 가리키고는 이렇게 말했었다. 언젠가 한남동에서 제일 비싼 집을 내게 사줄게. 그는 약속을 지켰다. 내 돈으로 말이다. 택시가 별장 문 앞에 멈춰 섰을 때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다. 길가에는 김 사장 포장이사라는 글씨가 적힌 5톤 트럭 3대가 세워져 있었다. 파란색 작업복을 입은 10명 남짓한 인부들이 문 앞에 서서 담배를 피우거나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내가 차에서 내리는 것을 보자 그들은 서둘러 담배를 비벼 끄고 자세를 바로잡았다. 김 소장이 다가왔다. 그는 50대 남성으로 땅딸막한 체격에 이마에서 미간까지 칼로 파인 듯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손톱 밑에는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묵은 때가 끼어 있었다. 20년간 이삿짐을 나르고 철거를 해온 세월의 흔적이었다. 강 대표님, 그가 나에게 하얀색 면장갑 한 켤레를 건넸다. 정말로 직접 보실 겁니까? 당연하죠. 나는 장갑을 받아 손에 끼웠다. 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은 제가 직접 고른 것들입니다. 이제 그것들이 하나하나 뜯겨나가는 것도 제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볼 겁니다. 김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인부들을 향해 손짓을 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장비들을 들고 별장 대문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현관 쪽에 서서 내가 직접 인테리어를 총괄했던 이 집을 바라보았다. 이곳은 3층짜리 단독주택으로 외벽은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었다. 대문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최고급 호두나무 원목이었고 군더더기 장식 없이 기하학적인 모양의 손잡이만 달려 있었다. 이 문 하나에만 3,200만 원이 들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현관이 나왔다. 현관 바닥은 검은색 폴리싱 대리석이었는데 마치 먹물이 번지는 듯한 마블링을 가진 돌들을 내가 직접 석재 시장을 뒤져가며 골라온 것이었다. 벽에는 수작업으로 두드려 만든 황동 프레임에 전신 거울이 걸려 있었다. 가장자리에 미세한 망치 자국이 남아있는 디테일이 살아있었다. 신발장은 화이트 하이그롯이 마감이었고 내부에는 구두를 최상의 상태로 보관하기 위한 항온 항습 시스템까지 갖춰져 있었다. 내 손가락이 매끄러운 신발장의 표면을 훑고 지나갔다. 이 신발장과 내부의 시스템을 설치하는 데만 총 800만 원이 들었다. 최 여사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그녀는 집에 올 때마다 내 슬리퍼를 발로 툭 차며 불평만 늘어놓았다. 신발장이 뭐 이리 좁아 터졌어. 내 밍크코트 하나 걸어둘 데가 없네. 여기부터 시작하시죠. 내가 김 소장에게 말했다. 인부들이 즉각 작업에 돌입했다. 그들은 먼저 기록용 사진을 찍은 뒤 조심스럽게 거울 프레임을 떼어내어 완충제로 꽁꽁 싸매고는 전용 나무 상자에 넣었다. 다음은 신발장이었다. 전원을 차단하고 항온 항습 시스템의 배선을 뽑아낸 뒤 거대한 장 전체를 통째로 뜯어내어 밖으로 날랐다. 마지막으로 바닥의 대리석이었다. 인부들은 전문 공구를 사용해 대리석 가장자리부터 조심스럽게 틈을 벌려 한 장씩 뜯어냈고 흠집이 나지 않게 패드가 깔린 대차 위에 차곡차곡 쌓았다. 나는 그 옆에 서서 두툼한 서류철을 들고 지켜보았다. 그 안에는 영수증, 계좌 이체 내역, 계약서 등 구매 증빙 서류들이 빼곡히 철해져 있었다. 이 집에 있는 모든 물건은 내가 내 돈으로 샀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들이었다. 현관 철거가 끝나고 다음은 거실이었다. 거실은 120제곱미터 넓이의 층고가 6미터나 되었고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 창으로 되어 있었다. 커튼은 프랑스에서 맞춤 제작한 100% 실크 소재로 한 폭에 40만 원짜리였다. 천장에 달린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오스트리아 스와로브스키의 한정판 모델로 무려 1억 2천만 원짜리였다. 바닥은 프랑스산 오크 원목을 헤링본 패턴으로 시공했는데 나무판 하나하나의 결을 사람이 직접 선별해서 색상의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만들었다. 소파는 이탈리아 폴리폼 제품의 최고급 가죽 소파로
앉으면 마치 구름 속에 파묻히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텔레비전이 걸린 아트월은 튀르키예산 천연 옥석을 사용했는데 채굴부터 재단, 설치까지 내가 직접 이스탄불로 날아가서 작업 과정을 감독했다. 이 모든 것을 합치면 8억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이었다. 인부들이 크리스탈 샹들리에를 해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꽤 규모가 큰 작업이었다. 먼저 실내용 비계를 설치한 다음 크리스탈 펜던트를 하나하나 떼어내어 벨벳 주머니에 개별 포장해야 했다. 이 작업에만 꼬박 40분이 걸렸다. 나는 소파에 앉아 그들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곧 이 소파도 밖으로 실려 나갈 것이다. 통유리창 너머로 쏟아진 햇살이 원목 마루 위에 황금빛 얼룩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내가 하루 중 가장 좋아하는 시간이었다. 오후 2시의 햇살은 각도가 절묘해서 거실 전체를 따스한 빛으로 가득 채워주었다. 애석하게도 박민석은 단 한 번도 나와 함께 이 소파에 앉아 햇볕을 쬐어준 적이 없었다. 그는 늘 밖으로 나돌았다. 야근, 회식, 출장. 그것이 그가 내게 된 핑계였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놈의 야근은 강남의 고급 프라이빗 룸살롱에서 텍사스 홀덤을 치는 것이었고 회식은 사채업자들을 만나 빚 갚을 날짜를 미루기 위한 협상 자리였으며 출장은 제주도의 카지노에 틀어박혀 밤을 새우는 것이었다. 내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것은 작년 겨울이었다. 그날 나는 밤 11시가 넘어서야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다. 안방 문을 열었을 때 박민석은 바닥에 엎드려 내 보석함을 뒤지고 있었다. 그의 손놀림은 무척이나 다급해 보였고 문이 열리는 소리에 그는 마치 감전이라도 된 사람처럼 펄쩍 뛰어올랐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물었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보석함을 슬그머니 제자리에 밀어넣었다. 그러고는 내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두려움, 죄책감, 그리고 당시의 나로서는 도저히 읽어낼 수 없었던 어떤 기묘한 감정. 지금에서야 안 사실이지만 그것은 벼랑 끝에 몰린 도박꾼의 광기였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그가 거실에서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엿들었다. 그는 목소리를 잔뜩 죽였지만 파편 같은 단어들이 내 귀에 날아와 꽂혔다. 일주일만 더 시간을 줘. 무조건 갚을 테니까 형님 이러시면 안 되죠. 그날 이후 나는 남몰래 뒷조사를 시작했다. 그의 스마트폰을 몰래 열어보고 은행 거래 내역을 확인하고 신용카드 결제 기록을 뒤졌다. 나는 그가 5억 원에 달하는 도박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자에 이자가 불어나서 매달 갚아야 할 이자만 2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그가 빚을 갚는 데 쓴 돈의 일부는 그의 어머니가 준 것이었고 나머지 일부는 우리의 공동계좌에서 몰래 빼돌린 내 돈이었다. 나는 그를 붙잡고 따지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을 뿐이다.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절차와 재산 분할에 대한 세부 사항을 상담받았다. 모든 구매 증빙 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찾아내어 세부씩 철을 만들고 각각 다른 곳에 안전하게 보관했다. 김 소장의 포장이사 업체에 연락해 철거와 운송 플랜을 아주 상세하게 논의했다. 심지어 심부름센터 직원을 고용해 박민석의 뒤를 밟게 하고 그가 카지노에 출입하는 시간과 장소를 모두 사진으로 남겼다. 이 모든 준비 작업에 꼬박 석 달이 걸렸다. 석 달 동안 나는 매일 이 별장으로 퇴근해서 그와 같은 식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잤다. 그의 얼굴을 볼 때마다 내 마음속에는 분노나 증오 대신 얼음장 같은 차분함만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주 깔끔하고 완벽하게 이 지옥을 빠져나갈 수 있는 타이밍을. 그리고 마침내 그 타이밍이 찾아왔다. 2달 전 최 여사가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층 더 오만했다. 지원아, 너 병원 가서 검사는 다 받아본 거니?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민석이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아. 더 이상 질질 끌다가는? 어머님, 나는 그녀의 말을 뚝 끊었다. 검사 다 받았습니다. 제 몸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나오던데요.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최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찢어졌다. 그럼 지금 문제가
우리 민석이한테 있다는 소리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는 않았는데요. 내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아도 무슨 속셈인지 다 알아. 그녀가 코웃음을 쳤다. 강지원, 똑똑히 들어. 누구한테 문제가 있든 간에 우리 집안에 대가 끊기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 내가 애를 못 낳겠다면 당장 짐 싸서 나가.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바람 소리를 들었다. 11월의 서울 밤바람은 매서웠다. 윙윙거리는 바람이 창문을 덜컹거리게 만들었다. 나는 눈을 뜬 채 천장을 응시했다. 천장에는 매립형 LED 간접 조명이 설치되어 따스한 노란빛을 내뿜고 있었다. 저 조명 역시 내가 직접 설계한 것이었다. 3년 전 박민석의 청혼을 승낙했던 날 밤이 떠올랐다. 그는 나를 남산 서울타워로 데려가 야경을 보여주었다. 전망대에서 발 아래로 펼쳐진 찬란한 불빛들을 가리키며 그가 말했다. 지원아, 내가 너에게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삶을 살게 해줄게.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그가 말한 완벽한 삶이란 두 사람이 서로 의지하고 함께 노력하며 일궈나가는 삶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가 나의 커리어를 존중하고 내 능력을 인정하며 나와 함께 성장해 나갈 것이라고 착각했다. 내가 완전히 틀렸다. 그가 말한 완벽한 삶이란 그저 최고급으로 인테리어된 번듯한 집, 언제든 쓰다 버릴 수 있는 만만한 아내, 그리고 자신의 대를 이어줄 자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 사실을 뼛속 깊이 깨달은 그날 밤, 나는 결심을 굳혔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나는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정식으로 이혼 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주방 철거는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인부들은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빌트인 주방 가구를 모조리 뜯어냈고 독일 밀레의 주방 가전 풀세트도 남김없이 해체했다. 내가 10번도 채 쓰지 않은 최고급 커피 머신, 포장조차 뜯지 않은 스팀 오븐, 그리고 3천만 원짜리 와인셀러까지. 와인셀러 안에는 프랑스산 고급 와인들이 가득 차 있었는데 전부 박민석이 자기 손님들을 접대하기 위해 사둔 것들이었다. 나는 와인에 입도 대지 않았다. 이제 그 와인병들은 하나씩 꺼내져 전용 종이 상자에 담기고 번호표가 붙었다. 강 대표님, 김 소장이 체크리스트를 들고 다가왔다. 주방 쪽은 얼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욕실인데 어디부터 손을 댈까요? 안방 욕실부터 하세요. 내가 대답했다. 안방 욕실은 30제곱미터 크기로 웬만한 원룸보다도 넓었다. 벽과 바닥은 스페인에서 수입한 고급 테라조 타일로 시공했는데 타일마다 고유의 무늬가 살아있었다. 욕조는 일본 토토이 프리스탠딩 아크릴 욕조였고 그 옆에는 온도 조절이 가능한 해바라기 수전과 레인 샤워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었다. 변기. 그래, 그놈의 스마트 변기. 온열 시트, 자동 개폐 기능, 건조와 탈취 기능까지 갖춘 280만 원짜리 최고급 변기였다. 최 여사는 이 집에 올 때마다 그 변기를 가장 마음에 들어했다. 그녀는 무려 30분씩이나 변기 위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따뜻한 온열 시트가 주는 안락함을 즐기곤 했다. 그리고 밖으로 나올 때면 항상 적선이라도 하듯거드름을 피우며 말했다. 지원아, 너희 집 화장실이 참 편하긴 한데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겠더라. 그 말을 할 때 그녀의 표정이 생생하다. 눈썹을 살짝 치켜올리고 입꼬리를 아래로 삐죽 내린 마치 마음에 들지 않는 하인을 평가하는 듯한 그 오만한 표정. 지금 다시 떠올려도 위장이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인부들이 스마트 변기 해체 작업에 들어갔다. 수도 밸브를 잠그고 렌치로 연결관을 풀어낸 뒤 바닥에서 변기를 통째로 들어 올렸다. 햇빛을 받은 하얀색 변기가 마치 비싼 예술 작품처럼 반짝였다. 변기는 에어캡으로 꼼꼼하게 포장되어 맞춤 제작된 나무 상자 안으로 들어갔다. 다음은 욕조 차례였다. 욕조는 워낙 무거워서 장정 4명이 달라붙어야 겨우 들어 올릴 수 있었다. 그들은 욕조 가장자리를 밧줄로 묶고 구령을 맞춰가며 욕실 밖으로 조금씩 끌어냈다. 욕조 바닥에는 황동으로 만든 맞춤형 배수 시스템이 깔려 있었는데 그것만 해도 600만 원이 들었다. 나는 그 배수 시스템까지 모조리 뜯어가라고 지시했다.
나는 욕실 문가에 서서 인부들이 테라조 타일 바닥을 깨부수고 구멍을 내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변기와 욕조가 있던 자리였다. 모든 도기와 타일이 뜯겨나간 욕실에는 흉측한 시멘트 바닥과 툭 튀어나온 수도관 끝부분만 덩그러니 남았다. 수도관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똑똑 소리를 내며 텅 빈 욕실 안을 공허하게 울렸다. 강 대표님, 젊은 인부 한 명이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다가왔다. 이거 욕조 밑에서 나왔습니다. 비닐봉지를 받아 안을 들여다보았다.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힌 은색 여성용 귀걸이 한 짝이었다. 내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귀걸이를 몇 초간 가만히 응시하다가 비닐봉지째로 내 코트 주머니 안에 찔러 넣었다. 계속하세요, 내가 말했다. 오후 1시 30분, 거실 철거 작업이 완전히 끝났다. 나는 텅 빈 공간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때 그토록 화려했던 거실은 이제 잿빛 콘크리트 상자로 변해 있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도, 실크 커튼도, 헤링본 원목 마루도 모두 사라졌다. 천장에는 앙상한 전선들이 삐져나와 있었고 벽면은 석고보드가 흉하게 드러났으며 바닥은 거친 시멘트 몰탈뿐이었다. 구석에는 깨진 타일 조각, 잘려나간 목재 자투리, 뜯겨진 벽지 쪼가리 같은 건축 폐기물들이 뒹굴고 있었다. 창문조차 모두 뜯겨나갔다. 그렇다. 창문까지도 내가 산 것이었다. 이중 진공 방음 유리에 독일 슈코의 알루미늄 프레임을 더한 창문 한 짝당 800만 원이 넘는 최고급 시스템 창호. 이제 창틀이 있던 자리에는 네모 반듯한 구멍만 뚫려 있었고 그 틈으로 11월 특유의 매서운 칼바람이 윙윙대며 들이닥쳤다. 나는 코트깃을 여미며 거실 한가운데로 걸어갔다. 인부들이 공사장에서 흔히 쓰는 파란색 플라스틱 접이식 의자를 하나 가져다 주었다. 다리에는 흙먼지가 잔뜩 묻어 있었다. 내가 자리에 앉자 의자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김 소장이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을 건넸다. 그가 근처 편의점에 사람을 보내 사온 것이었다. 플라스틱 컵 표면에는 물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다. 강 대표님, 뭐 좀 마시면서 하십시오. 그가 말했다. 이제 남은 일은 저희한테 맡기시고 먼저 들어가서 좀 쉬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나는 커피를 받아들고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끝까지 여기서 지켜볼 겁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썼다. 카페인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위장에 닿자 가벼운 속 쓰림이 느껴졌다. 생각해보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한 지 꽤 오래되었다. 오늘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우유 한 잔을 마신 게 전부였고 지금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다. 하지만 배고픔은 느껴지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내 몸은 이미 이 허기에 익숙해져 버린 것일지도 모른다. 지난 3년 동안 나는 늘 나 자신을 굶주리게 방치해 왔으니까. 고개를 들어 천장에 드러난 전선들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벽에서 기어나온 까만 뱀들이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것 같았다. 이 집에 처음 입주하던 날 밤이 떠올랐다. 박민석은 나를 번쩍 안아 올리고 빙글빙글 돌며 외쳤다. 지원아, 여기가 이제 우리 집이야. 그때 이 거실에는 이미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설치되어 있었고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빛처럼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별빛들은 전부 내 돈으로 산 스와로브스키의 인공 크리스탈에 불과했다. 그리고 그 인간은 애초부터 이 결혼이 자신의 도박 빚을 메우기 위한 호구 잡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가 탐낸 것은 강지원이라는 사람이 아니라 내 명의의 디자인 회사, 나의 억대 연봉,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라면 뭐든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던 나의 멍청함이었다. 인부들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해서 바쁘게 움직였다. 위층에서 쿵쿵거리며 벽을 두드리는 철거 소리가 들려왔다. 2층 서재를 뜯어내고 있는 것이다. 서재에는 벽면 전체를 덮는 흑단나무 맞춤형 책장이 있었는데 나무판 하나하나를 수작업으로 연마해서 만든 최고급 가구였다. 책장에는 디자인, 예술, 건축 관련 서적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었다. 전부 내 책들이었다. 박민석은 책이라고는 단 한 줄도 읽지 않는 인간이었다. 그의 유일한 취미는 게임과 도박, 딱 두 가지뿐이었다. 오후 2시 정각,
2층 철거 작업이 완료되었다. 2시 40분, 3층 안방과 작은 방이 완전히 텅 비워졌다. 3시 5분 전, 지하실의 홈시어터 룸이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1억 5천만 원짜리 뱅앤올룹슨 오디오 시스템이 인부들의 손에 의해 하나씩 트럭으로 실려나갔다. 오후 3시 정각, 모든 트럭의 짐칸이 꽉 찼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걸어가며 마지막으로 집 안을 한 번 더 뒤돌아보았다. 한때 20억 원의 가치를 자랑하던 이 고급 별장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폐허가 되어버렸다. 마루도, 벽지도, 천장 마감재도, 문과 창문도 없었다. 잿빛 시멘트 벽과 그 속에서 삐져나온 각종 배관들만이 흉물스럽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마치 배가 갈린 채 내장이 다 파헤쳐진 시체 같았다. 김 소장님, 내가 말했다. 대문 비밀번호 키도 떼어내고 다른 자물쇠 하나 채워주세요. 저 도어록도 제가 산 거니까요. 김 소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철물점에서 몇천 원이면 살 수 있는 가장 싸구려 쇠 자물쇠를 공구하면서 꺼냈다. 그는 대문고리에 자물쇠를 채운 뒤 열쇠를 나에게 건넸다. 나는 열쇠를 받아 손 안에 꽉 쥐었다. 아주 가벼운 쇠조각이었지만 그 무게는 지난 3년 동안 나를 짓눌렀던 그 어떤 짐보다도 묵직하게 다가왔다. 수고하셨습니다. 김 소장님, 내가 말했다. 나머지 짐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처리해주세요. 돈이 될 만한 건 청담동 창고로 보내시고 쓸모없는 것들은 전부 폐기 처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김 소장이 잠시 머뭇거리더니 입을 열었다. 강 대표님, 제가 이 바닥에서 20년 구르면서 별의별 이혼 부부들을 다 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대성통곡하는 여자도 봤고 무릎 꿇고 싹싹 비는 놈들도 봤죠. 하지만 대표님처럼. 그는 말을 끝맺지 못했다. 나는 그를 바라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저처럼 뭐요? 대표님처럼. 그가 말했다. 3년치의 억울함을 단 3시간 만에 실행력으로 바꿔버리는 분은 처음 봅니다. 제가 살면서 본 사람 중에 가장 냉혹하고 침착하신 분입니다. 나는 대답 없이 몸을 돌려 길가에 세워둔 택시로 향했다. 차에 타기 전 나는 잿빛 시멘트만 남은 흉물스러운 별장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11월의 햇살이 외벽을 비추었지만 그 어떤 빛도 반사되지 않았고 그저 죽음처럼 고요한 잿빛만이 감돌고 있었다. 이 집은 한때 내 피와 땀이 서린 작품이었다. 그리고 지금은 내장이 모조리 파헤쳐진 빈 껍데기가 되어버렸다. 청담동 거리를 달리는 택시 뒷좌석에 기대어 나는 지그시 눈을 감았다. 차 안에는 라디오가 켜져 있었고 DJ가 발랄한 목소리로 신곡을 소개하고 있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다른 세계에서 들려오는 것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시어머니 최 여사의 얼굴이 떠올랐다. 지금쯤 그녀는 부동산 매수자인 김 사장을 데리고 신이 나서 한남동으로 달려가고 있을 것이다. 그녀는 분명 김 사장에게 이렇게 떠벌리겠지? 이게 우리 전 며느리가 직접 디자인한 집이에요. 인테리어 비용만 8억 원이 넘게 들어간 최고급 별장이라고요. 나는 그녀가 싸구려 자물쇠 하나만 덜렁 매달려 있는 대문을 열었을 때 지을 표정을 상상해 보았다. 처음에는 어리둥절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할 것이며 이내 미친 듯이 비명을 지르며 길길이 날뛸 것이다. 그녀는 금쪽 같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고 경찰에 신고하고 자신이 아는 모든 사람에게 전화를 돌려대겠지. 그녀의 그 악에 바친 비명은 텅 빈 잿빛 콘크리트 벽에 부딪혀 메아리 치다가 무참히 흡수되어 버릴 것이다. 아무도 그녀의 비명에 대답해주지 않을 것이다. 나는 눈을 뜨고 차창 밖을 내다보았다. 11월의 햇살 아래 비친 서울의 거리는 유난히도 차갑고 맑았다. 플라타너스 앙상한 가지들은 하늘에 새겨진 균열 같았고 전봇대 위에 앉은 참새 몇 마리는 찬바람에 깃털을 잔뜩 부풀리고 있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마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철저하게 평화로웠다.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의 알림이었다. 내 계좌로 큰돈이 입금되었다. 오늘 오전에 내 개인 계좌에서 다른 곳으로 이체했다가 다시 돌려받은 돈이었다. 디자인 회사의 현금 흐름을 보여주어
나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음을 증명하기 위한 기록.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이런 증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오늘 한 것은 협의 이혼이었지만 만약 그 노파가 나중에 딴소리를 하며 재산 분할 소송을 걸어올 경우를 대비한 완벽한 방어막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다시 눈을 감았다. 피곤하다. 정말이지 뼛속까지 피곤했다. 육체적인 피로가 아니었다. 지난 3년 동안 내 영혼을 갉아먹었던 지독한 피로감이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고 7시에 출근하고 밤 8시에 퇴근해서 다시 저녁을 차려야 했던 날들. 주말이면 시댁에 불려가 문안 인사를 드려야 했고 매달 꼬박꼬박 용돈을 챙겨 바쳐야 했다. 명절이나 생일, 기념일은 물론이고 시댁 친척들의 알량한 취향까지 전부 내 머릿속에 입력해 두어야 했다. 그런데 그 인간은?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소파에 누워 게임이나 하고 한밤중에 몰래 기어나가 도박을 하고 카드값이 연체되면 나에게 손을 벌리는 게 전부였다. 지원아, 이번 다른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네. 그렇게 말하던 그의 표정이 지금도 눈앞에 선명하다. 내 돈이 원래부터 자기 지갑에 있던 돈인 양 굴던 그 뻔뻔하고 당당한 태도. 가장 비참한 것은 아주 오랫동안 나 스스로가 그것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라고 믿어왔다는 사실이다. 나는 결혼이란 한쪽이 무조건 희생하고 다른 한쪽이 그것을 빨아먹는 구조라고 착각했다. 좋은 아내란 무조건 참고, 양보하고, 손해를 감수하는 자리라고 세뇌당해왔다. 우리 친정어머니가 늘 그렇게 가르치셨으니까? 지원아, 여자는 출가외인이야. 시댁 식구들 비위 맞추면서 조금 손해보더라도 어떻게든 가정 지키면서 사는 게 여자의 행복인 거다. 가정을 지키면서 산다고? 도대체 어떤 지옥 같은 삶이 가정을 지키는 거란 말인가? 매일 밤 침대에 누워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불면증에 시달리는 것? 주말마다 시어머니에게 온갖 막말을 들으면서도 억지로 웃음을 짓는 것? 남편의 도박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뻔히 알면서도 무서워서 입도 뻥긋 못하는 것? 내 집 화장실에서 낯선 여자의 귀걸이를 발견하고도 장님이 된 척 넘어가야 하는 것? 그건 가정을 지키는 게 아니다. 그저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만성적인 자살일 뿐이다. 택시가 내 디자인 스튜디오 건물 앞에 멈춰섰다. 나는 요금을 결제하고 차에서 내렸다. 스튜디오는 청담동의 한 상가 건물 3층에 있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구석구석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는 소중한 공간이었다. 문을 밀고 들어가자 익숙하고 향긋한 커피 냄새가 났다. 어시스턴트 최 대리가 프렌치 프레스로 커피를 내리고 있었다. 강 대표님, 나를 발견한 그녀가 하던 일을 멈추고 반색했다. 오셨어요. 어떻게 다 잘 끝났나요? 나는 소파에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의 맞은편에 앉았다. 끝났어. 정말요.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럼 그쪽 집은요? 거기도 완전히 끝냈지요. 나는 그녀가 건네준 커피를 받아 한 모금 마셨다. 조금 전에 김 소장님한테 연락 왔어. 짐은 다 트럭에 싣고 출발했다고. 아마 지금쯤 최 여사가 거기로 가고 있을 거야? 최 대리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녀는 내 복수국의 모든 전말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조력자였다. 지난 석 달 동안 그녀는 내 구매 영수증들을 정리해주고 김 소장님의 포장이사 업체를 섭외해 주었으며 박씨 집안 사람들의 동태를 살피는 것을 도왔다. 그녀는 이 완벽한 계획의 모든 디테일을 함께 준비했지만 막상 내가 그것을 진짜로 실행에 옮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모양이었다. 세상에, 강 대표님. 정말 대단하세요.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커피잔을 든 채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이 햇빛을 받아 은빛으로 반짝였다. 저 수많은 빌딩 속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으며 각자의 삶과 각자의 고통을 안고 살아간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 한남동의 어느 텅 빈 별장 문 앞에서 60대 여자가 히스테릭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를 것이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분노로 일그러진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강지원. 이 미친년. 내년이 도대체 무슨 짓을 저지른 건지 알아. 최 여사였다. 나는 스마트폰을 귀에서 떼어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최 대리도 그 소리를 듣고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으며 두 눈을 동그랗게 떴다. 당장 내 물건들 다 제자리에 돌려놔. 이건 엄연한 절도야. 알아. 경찰에 신고해서 널 콩밥 먹게 만들 테니까. 나는 그녀의 악에 바친 비명을 들으며 그녀가 숨이 찰 때까지 차분하게 기다렸다. 최 여사님,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아주 가벼웠다. 저는 그저 제 개인 재산을 되찾아온 것뿐입니다. 물건 하나하나 전부 제 이름으로 된 구매 영수증이 있어요. 못 믿으시겠다면 경찰을 불러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수화기 너머로 몇 초간 정적이 흐르더니 이번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분노와 당혹감이 뒤섞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강지원 씨, 나 박씨 집안이랑 계약한 매수자 김 사장이란 사람입니다. 이 집 인테리어도 분명히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데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명백한 계약 위반입니다. 김 사장님의 내가 대답했다. 사장님이 계약하신 상대는 박씨 집안이지 제가 아닙니다. 진명의가 박민석으로 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인테리어 비용은 전부 제가 부담했고 그 증거도 완벽하게 남아 있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생각하신다면 최 여사님께 배상을 청구하시지 저한테 따지실 일이 아닙니다. 나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곧바로 스마트폰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박민석이었다. 나는 가차없이 수신 거부 버튼을 눌렀다. 2번, 3번, 4번 전화가 울릴 때마다 나는 모조리 끊어버렸다. 마침내 스마트폰은 완전히 잠잠해졌다. 아무리 전화를 걸어봤자 소용없다는 사실을 그제야 깨달은 모양이었다. 강 대표님, 최 대리가 약간 붉어진 눈시울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 사람들이 대표님한테 해코지라도 하면 어쩌죠?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럴 일 없어? 내가 한 일은 전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 거니까? 변호사도 확인해줬어. 구매 영수증만 확실하면 그 물건들은 모두 내 개인 재산으로 인정된다고. 그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해봤자 경찰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하라며 사건 접수조차 안 받아줄 거야. 그럼 아까 그 매수자는요? 대표님한테 계약 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던데요. 그건 자기들끼리 해결할 문제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최 여사가 그 사람한테 계약금으로 2억 원을 받았어. 최고급 인테리어가 완비된 상태로 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말이야. 그런데 지금 집이 뼈대만 남은 콘크리트 상자가 돼버렸으니 무슨 수로 집을 넘겨주겠어? 부동산 계약법상 매도인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파기되면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야 해. 즉 4억 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뜻이지. 최 대리가 헉하고 숨을 들이켰다. 4억 원이요? 그 사람들이 무슨 돈이 있어서 그걸 물어내요? 무슨 돈으로 물어내냐고. 나는 뒤를 돌아보며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띄었다. 집을 파는 수밖에 없지. 하지만 인테리어가 싹 날아간 마당에 은행에서 예전 가격으로 담보 가치를 인정해 줄 리가 없잖아. 은행은 당장 추가 담보를 요구할 거고 그걸 못 채우면 바로 경매로 넘겨버릴 거야. 그렇게 되면 나는 뒷말을 삼켰다. 하지만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나는 아주 잘 알고 있었다. 3일 뒤 서울지방법원에서 가압류 통지서가 날아왔다. 나는 그 소식을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날 오후 최 대리가 태블릿 PC를 들고 내 사무실로 뛰어들어왔다. 강 대표님, 이것 좀 보세요. 화면에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기사가 띄워져 있었다. 기사 제목은 한남동 유명 별장, 이혼한 아내가 싹쓸이. 매수자 4억 배상 청구였다. 나는 태블릿을 받아들고 기사를 찬찬히 읽어 내려갔다. 기자는 매수자인 김 사장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화면 너머로 분통을 터뜨리며 말했다. 내가 계약금만 2억 원을 줬습니다. 최고급 디자이너가 싹 다 고쳐놓은 집이라 몸만 들어오면 된다고 하더니 웬걸 창문짝 하나 안 남기고 다 뜯어가 버렸어요.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뭡니까? 화면이 최 여사로 넘어갔다.
그녀의 얼굴은 핏기가 하나도 없었고 머리는 헝클어져서 평소에 그 고상하고 세련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기자를 향해 울부짖었다. 그년이, 그 독한 년이 앙심을 품고 우리 집을 다 털어간 거예요. 그녀는 미친년이라고요. 기사의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끝났다. 소식통에 따르면 박 씨 일가는 배액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으며 매수자는 이미 법원에 가압류를 신청한 상태다. 법원은 박 씨 명의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걸었으며 조만간 경매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나는 태블릿 PC를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대었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햇살이 내 손등을 따스하게 덮여주었다. 강 대표님, 최 대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인터넷 커뮤니티나 맘카페 쪽 여론이 엄청 극명하게 갈려요. 대표님이 너무 독하다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로 박 씨 집안이 천벌을 받은 거라며 속 시원하다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 내 목소리는 평온했다. 사람들이 뭐라고 떠들든 내 알바 아니야? 하지만 혹시라도 여론이 안 좋게 흘러가면 우리 스튜디오 이미지에 타격이 오지 않을까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최 대리, 내가 왜 이런 여론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그 짓을 했는지 알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그 집에서 3년을 살았어. 내가 말했다. 3년 동안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시댁 식구들 아침상을 차렸지. 제일 좋은 식재료만 골라서 정성껏 요리했어. 하지만 식탁에 앉을 때마다 시어머니는 트집을 잡았어. 짜다, 싱겁다, 불 조절을 어떻게 한 거냐, 국이 너무 뜨겁다, 너무 식었다.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은 한 적 없고 이런 사소한 집안일 하나 제대로 못하면서 밖에서 무슨 일을 하겠다는 거냐며 혀를 찼지. 최 대리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3년 동안 나는 말을 이었다. 매달 시어머니한테 용돈으로 150만 원씩 꼬박꼬박 붙였어. 명절이나 생신 때면 홍삼, 최고급 한우 세트, 자연산 전복같이 비싸고 좋은 것만 골라서 선물했지. 그런데 그 선물을 받을 때마다 포장 한 번 뜯어보지 않고 이렇게 말했어. 이런 건 남한테나 줄 때 쓰는 거지. 내 입맛에는 영 안 맞는다. 내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먹을 꽉 쥐고 있었다. 3년 동안 내가 디자인해서 번 돈을 전부 그 집 인테리어에 쏟아부었어. 거기가 내 집이라고 믿었으니까.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공간으로 만들고 싶었어. 그런데 내 남편이라는 작자는 어땠지? 내가 피땀 흘려번 돈을 훔쳐다가 카지노에서 탕진하고 돌아와서는 지원아, 이번 다른 주머니 사정이 좀 안 좋네 하고 뻔뻔하게 손을 벌렸어. 3년 동안 그 사람들은 단 한 번도 나를 가족으로 대하지 않았어. 그들 눈에 나는 그저 돈 벌어오는 기계이자 대를 이을 자궁에 불과했지. 내가 임신을 못하게 되자 그게 내 잘못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말의 망설임 없이 나를 쓰레기 버리듯 내다 버리려고 했어.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그래서 최 대리, 내가 왜 여론의 험담을 감수했냐고. 나는 뒤돌아서서 그녀와 눈을 맞추었다. 나는 그 인간들한테 똑똑히 가르쳐주고 싶었어. 강지원은 너희들이 함부로 짓밟고 버릴 수 있는 호구가 아니라는 걸. 내가 그 결혼 생활에 쏟아부은 내 피 같은 돈 10원 한 장 안 남기고 전부 회수할 거라고. 딱 내가 쓴 만큼만. 최 대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강 대표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나도 마주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의자에 앉았다. 스마트폰이 울렸다. 이번에는 익숙한 번호, 내 담당 변호사였다. 강 대표님, 이 수화기 너머로 변호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이죠? 매수자인 김 사장 측에서 정식으로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박 씨 측의 계약금 배액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법원에서 이미 접수했고 다음 주에 첫 기일이 잡힐 예정입니다. 그게 좋은 소식인가요? 더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은행 쪽에서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인테리어가 사라져서 주택 가치가 폭락했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 박 씨 가족에게 7일 이내에 추가 담보물을 제공하지 않으면
즉시 임의경매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나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가볍게 톡톡 두드리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은 즉, 네, 맞습니다. 변호사가 대답했다. 그들은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매수자에게 4억 원을 물어내야 하고 은행에는 추가 담보를 내놓아야 하죠. 하지만 그들 명의로 된 재산이라고는 인테리어가 뜯겨나간 그 말은 뼈다귀 같은 깡통 집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빚을 갚기 위해 집을 헐값에 금매로 넘기거나 아니면 은행 경매로 넘어가기를 기다리거나 어느 쪽이든 그들은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나는 몇 초간 침묵하다가 대답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전화를 끊고 의자 등받이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창밖으로 해가 서서히 저물며 오렌지빛 노을이 하늘 전체를 물들이고 있었다. 그 빛이 창문을 넘어와 내 얼굴을 비추었다. 따뜻하고 평온했다. 3년 전 겨울이 떠올랐다. 그날은 눈이 펑펑 내려 서울 전체가 새하얗게 뒤덮인 날이었다. 나는 눈을 맞으며 한남동으로 집을 보러 갔다. 그때 그 집은 막 완공되어 아무것도 없는 빈 껍데기였다. 지금처럼 잿빛 시멘트 벽에 전선이 삐져나와 있는 인테리어라고는 전혀 안 된 상태였다. 박민석은 내 곁에 서서 텅 빈 방들을 가리키며 말했다. 지원아,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꾸며봐. 여긴 우리 집이니까 내가 꿈꾸던 완벽한 공간으로 만들어줬으면 해. 나는 그 말을 믿었다. 나는 꼬박 1년이라는 시간을 바쳐 그 텅 빈 상자를 궁전으로 탈바꿈시켰다. 바닥 타일에 마블링을 하나하나 고르고 조명의 위치를 설계하고 문과 창문의 치수를 맞춤 제작했다. 나의 모든 재능과 열정, 그리고 피땀 흘려번 돈을 그 집에 쏟아부었다. 그곳이 나의 집이라고 굳게 믿었으니까. 하지만 이제야 깨달았다. 그곳은 단 한 번도 나의 집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집이란 단순히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집이란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고 지쳤을 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는 사람이 있으며 깊은 밤 내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내가 곁에 있잖아 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 집에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곳에 쏟아부었던 모든 것을 거두어 들인 것이다. 이제 그 집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영혼도 없고 온기도 없는 잿빛 콘크리트 상자. 마치 내 결혼 생활의 끝이 그러했듯. 일주일 뒤 예정대로 재판이 열렸다. 나는 방청하러 가지 않았지만 변호사가 재판의 모든 상황을 상세히 전해주었다. 피고석에 앉은 최 여사는 폭삭 늙어 10년은 더 나이 들어 보였다고 했다. 미용실에서 손질받지 못한 머리칼은 하얀 뿌리가 훤히 드러나 있었고 화장기 없는 얼굴에는 주름과 검버섯이 적나라했다. 항상 걸치고 다니던 그 비싼 명품 옷 대신 목둘레가 보풀로 일어난 평범한 검은색 외투를 입고 있었다. 그녀 옆에 앉은 박민석은 여전히 그 한심한 마마보이 꼴이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두 손을 꼼지락거리며 마치 큰 잘못을 저지른 어린애처럼 굴었다. 매수자인 김 사장 측 변호사는 법정에서 계약서 원본, 문자 내역, 계좌 이체 증빙 서류를 증거로 제출했다. 그 증거들은 최 여사가 계약금 2억 원을 받았으며 최고급 디자이너가 시공한 인테리어가 완비되어 즉시 입주 가능하다는 조건을 약속했음을 명백히 입증하고 있었다. 최 여사는 자신도 전며느리의 악의적인 보복에 당한 피해자라며 억지를 부리려 했다. 하지만 판사가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끊었다. 본 사건의 쟁점은 피고와 원고 간의 부동산 매매 계약 이행 여부이며 제3자와의 문제는 본 재판과 무관합니다. 피고는 계약 조항에 대해서만 변론하시기 바랍니다. 그녀는 말문이 막혀버렸다. 재판은 단 2시간 만에 끝났고 판사는 그 자리에서 선고를 내렸다. 피고 박민석, 최수경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원고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4억 원을 지급하라. 그 숫자가 법정 안에 무거운 쇠망치처럼 쿵 하고 울려 퍼졌다.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최 여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고 결국 법원 경위들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을 빠져나갔다고 변호사는 전했다. 2달 뒤
한남동 별장은 결국 은행 주도하에 경매로 넘어갔다. 최종 낙찰가는 7억 3천만 원 외초에 매입했던 가격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헐값이었다. 8억 원어치의 최고급 인테리어가 뜯겨나간 그 집은 그저 흉물스러운 시멘트 덩어리일 뿐이었고 땅값을 제외하면 아무런 가치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7억 3천만 원 이 돈으로는 은행의 주택담보대출조차 다 갚지 못했다. 박민석이 처음 그 집을 살 때 은행에서 12억 원을 빌렸는데 3년 동안 원금과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14억 원에 달해 있었다. 낙찰 대금은 은행 대출금을 갚기에도 턱없이 부족했고 은행이 회수하지 못한 나머지 금액은 고스란히 박씨 집안의 악성 부채로 남았다. 그 다음은 매수자 김 사장에게 물어줘야 할 4억 원의 배상금이었다.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자 김 사장은 즉각 강제 집행을 신청했다. 은행 빚을 갚고 남은 쥐꼬리만 한 잔액이 배상금 명목으로 압류되었지만 4억 원이라는 큰돈을 메우기에는 언발의 오줌 누기였다. 남은 배상금 역시 박씨 집안이 알아서 토해내야 할 빚이었다. 마지막으로 박민석의 도박빚 우 불법 사설 카지노의 사채업자들이 돈이 없다고 빚을 탕감해줄 리 만무했다. 이자에 이자가 붙어 끝없이 몸집을 불리는 그 빚은 결코 배부른 법이 없는 독사처럼 그들의 목을 조르고 있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박씨 집안은 최 여사가 애지중지하던 금부치와 명품 가방, 심지어 아까워서 한 번도 입지 못했다던 밍크코트까지 모조리 내다 팔았다고 한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그러모아도 고작 몇천만 원에 불과했고 그들이 짊어진 천문학적인 빚더미 앞에서는 바다에 던져진 돌멩이 하나에 불과했다. 결국 그들은 야반도주하듯 이사를 해야 했다. 나는 이 소식을 최 대리에게 전해 들었다. 한남동 근처에 사는 최 대리의 친구가 우연히 별장 앞을 지나가다가 이삿짐 센터 트럭이 서 있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김 소장님이 운영하는 그런 고급 포장이사 업체가 아니라 인부 몇 명이 용달차 한 대를 끌고 와서 시간당 요금을 받는 싸구려 이사 업체였다. 최 여사는 하얗게 센 머리를 한 채 구부정한 허리로 문가에 서서 몇 개 남지도 않은 초라한 가구들이 트럭에 실리는 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박민석이 잡동사니가 담긴 검은 비닐봉지 2개를 양손에 든 채 서 있었다. 그들이 이사간 곳은 관악구에 있는 어느 반지하 방이었다. 반지하. 땅 위로 겨우 한 뼘 남짓 드러난 창문 틈이 전부인 방 햇볕은 영원히 들지 않고 공기 중에는 늘 퀴퀴한 곰팡내와 습기가 고여있는 곳, 여름에는 숨이 막히도록 덥고 겨울에는 뼛속까지 시리며 제습기를 24시간 틀어놓아도 천장에 맺힌 물방울이 떨어지는 그런 곳. 최 여사는 평생을 땅 위에서 그것도 햇볕이 가장 잘 드는 화려한 곳에서만 살아온 여자였다. 부유한 집안의 아가씨로 자라 결혼 후에도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를 전전하며 살았다. 그녀는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을 벌레 보듯 경멸했다. 예전에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도 있었다. 그런 구석진 곳에 사는 인간들은 하나같이 무능력한 패배자들이야. 이제 그녀 자신이 그 무능력한 패배자가 되어버렸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스튜디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펼쳐져 있었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렀으며 햇살은 눈부시게 빛났다. 내 손에 들린 커피잔에서는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며 향긋한 냄새가 공기를 채웠다. 강 대표님, 최 대리가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기분이 어떠세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내가 대답했다. 그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일 뿐이니까. 하지만 최 대리가 머뭇거렸다. 하지만 저는 대표님이 통쾌해하실 줄 알았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 사람들이 대표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다. 최 대리, 복수의 진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해? 원수가 나보다 더 비참하게 망가지는 걸 구경하는 거? 그녀는 말문이 막힌 듯 대답하지 못했다. 복수의 진짜 목적은 내가 말했다. 내 것을 되찾아오는 거야? 이런 한 푼 덜지도 더하지도 않고 딱 내 목만큼만. 나는 그 지옥 같은 결혼 생활에 쏟아부었던 내 돈을 전부 회수했어. 그걸로 충분해. 그 사람들이 앞으로 반지하에서 살든 길거리로 나앉든
그건 그들의 인생이지 내 알바 아니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따사롭고 밝은 햇살이 내 얼굴을 비추었다. 게다가 나는 뒤돌아서서 그녀를 보았다. 나한테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어. 새로운 프로젝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내 앞에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져 있어. 나는 그딴 쓰레기들을 뒤돌아보면서 낭비할 시간이 1초도 없어. 최 대리는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강 대표님이 그녀가 말했다. 대표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나는 가볍게 웃어 보일 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단하다고? 아니, 나는 그저 상식을 가진 인간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상처받았을 때 자신을 방어하고 빼앗겼을 때 내 것을 되찾아오는 것. 만약 세상이 이런 당연한 행동조차 대단하다고 치켜세운다면 그건 이 사회가 여성에게 기대하는 인내심의 기준이 얼마나 비정상적으로 낮은지를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한남동 별장에서 뜯어낸 건축자재와 최고급 가구들은 청담동에 있는 내 소유의 창고로 옮겨졌다. 그곳은 800제곱미터 규모로 원래는 버려진 공장 부지였는데 내가 직접 임대하여 전면 리모델링을 거친 공간이었다. 바닥에는 깔끔한 에폭시 시공을 하고 벽면은 순백색으로 칠했으며 천장에는 갤러리 수준의 전문 조명 시스템을 설치했다. 한때 한남동 별장을 장식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 이곳에 질서 정연하게 전시되어 있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수천 개의 펜던트로 분해되어 벨벳 상자 안에 담겼고 각각의 상자에는 원산지와 가격이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 이탈리아산 빌트인 주방 가구는 완벽하게 재조립되어 그 정교한 마감을 뽐내고 있었다. 프랑스산 오크 원목 마루는 고객들이 직접 보고 고를 수 있도록 샘플 크기로 재단되어 벽면에 걸렸다. 심지어 그 스마트 변기조차 깨끗하게 세척되어 전시 구역 한 구석에 놓였고 그 옆에는 사용 설명서와 유지 보수 가이드라인이 비치되었다. 이 물건들은 내 새로운 디자인 스튜디오의 완벽한 아카이브이자 소재 라이브러리가 되었다. 6개월 뒤 나는 청담동에 내 이름을 건 하이엔드 인테리어 디자인 스튜디오를 정식으로 오픈했다. 스튜디오의 이름은 JK 디자인. 강지원의 이니셜을 딴 이름이었다. 오픈 첫날 수많은 사람들이 축하하러 와주었다. 업계 동료들, VIP 고객들, 인테리어 매거진 기자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모르는 사람들까지. 그들은 스튜디오 안을 돌아다니며 정교하게 세팅된 디자인 샘플들을 구경하고는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다. 잡지사 기자 한 명이 녹음기를 들고 내게 다가왔다. 강 대표님, 잠시 인터뷰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우리는 스튜디오의 응접실에 마주 앉았다. 통유리창을 넘어온 햇살이 티테이블 위에 놓인 화병을 비추고 있었다. 한남동에서 가져온 청자 화병이었다. 도예가에게 300만 원을 주고 특별 주문 제작했던 작품. 강 대표님, 기자가 입을 열었다. 이혼하실 때 전 남편 명의의 별장 내부를 완전히 싹쓸이하셨다는 소문이 파다하던데요. 당시 상황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을 지켰다. 저는 그 집을 싹쓸이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입을 열었다. 그저 제 정당한 재산을 회수했을 뿐이죠. 그 별장의 모든 인테리어, 바닥에 깔린 타일 한 장, 문짝 하나, 조명 하나까지 전부 제 개인 자금으로 구입한 것들입니다. 저에게는 그 사실을 입증할 완벽한 구매 영수증이 모두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대표님의 방식이 다소 극단적이었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극단적이요. 나는 가볍게 코웃음을 쳤다. 기자님, 만약 어떤 남자가 이혼을 하면서 본인 돈으로 산 자동차, 컴퓨터, 골프채를 트럭에 싣고 나갔다고 칩시다. 사람들이 그 남자를 보고 극단적이라고 손가락질할까요? 기자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멈칫했다. 하지만 대표님의 경우는 스케일이 다르지 않습니까? 집안의 인테리어를 통째로 다 뜯어내셨으니까요. 그 집 인테리어를 통째로 제가 샀기 때문이죠. 나는 그녀의 말을 잘랐다. 기자님, 그 별장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8억 원입니다. 자그마치 8억 원. 제가 디자이너로 일하며 5년 동안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제가 제 돈을 되찾아 오겠다는데 그게 왜 문제가 되는 거죠? 기자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다. 게다가 나는 단호하게 덧붙였다. 저는 실행에 옮기기 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완벽하게 마쳤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구매 증빙만 할 수 있다면 그 물건들을 회수할 합법적인 권리가 있다고 명확히 짚어주었죠. 제가 한 행동은 100% 합법의 테두리 안에 있습니다. 만약 정당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두고 극단적이라고 평가한다면 우리 사회가 규정하는 합법적 권리 구제의 기준부터 다시 세워야 할 겁니다. 그날의 인터뷰는 얼마 후 기사로 발행되었다. 기사 제목은 버림받은 자에서 다시 태어난 자로 디자이너 강지원의 이혼 스토리였다. 이 기사가 네이버 메인에 걸리자마자 엄청난 파장이 일었다. 나를 향해 독한 년, 계산적인 년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악플도 있었고 반대로 사이다 결말이다. 본받고 싶다며 열렬히 응원하는 댓글도 쏟아졌다. 온라인 커뮤니티는 내 이야기로 3일 내내 실시간 검색어 순위를 장악하며 뜨겁게 달아올랐다. 나는 그 댓글들을 단 하나도 읽지 않았다. 나는 그저 매일 아침 7시에 스튜디오로 출근해서 밤 8시까지 묵묵히 일만 했다. 새로운 인테리어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까다로운 클라이언트들과 미팅을 하고 신입 디자이너들을 교육했다. 나의 모든 에너지를 일에만 쏟아부어 과거의 그 끔찍했던 시간들을 떠올릴 틈조차 남기지 않았다. 1년 후 다시 11월이 찾아왔고 유난히 햇살이 눈부신 날이었다. 나는 스튜디오의 통유리창 앞에 앉아 유명 패션 매거진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었다. 포토그래퍼는 분주하게 조명을 세팅했고 메이크업 담당자가 다가와 내 얼굴에 파우더를 가볍게 수정해 주었다. 내 앞에 앉은 기자는 20대 중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다. 두 눈이 반짝이는 그녀의 손에는 질문이 빼곡하게 적힌 두꺼운 인터뷰 대본이 들려 있었다. 강 대표님이 그녀가 물었다. 현재 대표님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나가는 하이엔드 인테리어 디자이너 중 한 분으로 꼽히십니다. 작년 한 해 동안 JK 디자인이 수주한 프로젝트만 50건이 넘고 총 매출액 규모가 100억 원을 돌파했다고 들었습니다. 세간에서는 대표님을 이혼 후 완벽한 사이다 역전극을 보여준 롤모델이라고 부르는데요. 본인은 이 평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나는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저는 역전극이라는 단어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내가 대답했다. 역전이라는 말 속에는 제가 그전에 패배자 위치에 있었고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 쳤다는 전제가 깔려 있으니까요.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님의 스토리를 스스로 어떻게 정의하고 싶으신가요? 제 스토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말했다. 저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입니다. 제 능력과 노력으로 이 업계에서 제 이름 석자를 건 사업을 일궈냈죠. 그 과정 중에 결혼이라는 사건이 있었고 그 결혼이 실패로 돌아가자 깔끔하게 정리하는 길을 택했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 기자가 조심스럽게 반문했다. 이혼 과정에서 대표님이 취하신 행동들이 사회적으로 꽤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 꼬리표가 대표님의 브랜드 이미지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걱정은 안 해보셨나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그녀와 정면으로 눈을 맞추었다. 기자님,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10만 쌍이 넘는 부부가 이혼 도장을 찍습니다. 그리고 그중 수많은 여성들이 결혼 생활 동안 자신의 재산과 노동력을 갈아 넣고도 이혼할 때는 빈손으로 쫓겨나곤 하죠. 사회는 그들에게 참아라, 넓은 아량으로 넘어가라, 아이를 위해서 혹은 가문의 체면이나 본인의 평판을 위해서 정당한 권리를 포기하라고 강요합니다. 기자는 숨을 죽인 채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저는 그런 멍청한 희생양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혼 법정에서 쿨한 척하며 돈이야 다시 벌면 되지 하고 알량한 자존심을 세우고는 매일 밤 억울함에 사무쳐 혼자 눈물 짓는 짓 따위는 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피땀 흘려 이룩한 모든 것을 그 뻔뻔한 여자와 쓰레기 같은 아들놈이 떵떵거리며 누리게 내버려 두고 나 혼자 빈손으로 걸어 나오는 짓은 절대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몫을 정확하게 회수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맞아요. 그 행동이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긴 했죠. 누군가는 저더러 독사 같다고 욕했고 남편 체면도 안 세워주는 표독스러운 여자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왜 그 인간들 체면을 챙겨줘야 하죠? 그 사람들은 단 한 번이라도 제 인생을 존중해준 적이 있던가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은 1년 전 그날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었다. 빽빽한 고층 빌딩들, 눈부신 햇살, 그리고 시리도록 푸른 가을 하늘. 기자님, 나는 뒤돌아서서 그녀를 보았다. 저는 저와 비슷한 지옥을 겪고 있는 모든 여성들에게 이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는 스스로를 지킬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의 몫을 당당하게 요구하고 되찾아올 권리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수치심을 느낄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는 오직 나만이 쥘 수 있으니까요. 기자는 몇 초간 멍하니 나를 바라보더니 이내 손을 들어 작게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공식적인 인터뷰가 모두 끝나고 녹음기를 끄며 그녀가 머뭇거리다 조심스럽게 물었다. 강 대표님, 기사에는 절대 싣지 않을 테니 개인적으로 마지막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말씀하세요. 대표님은 단 한 번도 후회하신 적 없나요? 그때 그 결정을 내리신 것을요. 나는 그녀의 앳된 얼굴을 보며 1년 전의 내 모습을 떠올렸다. 가정법원 복도 대기석에 꼿꼿이 앉아있던 나, 잿빛 시멘트 바닥만 남은 텅 빈 흉가에서 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삼키던 나, 안방 욕실에 숨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소리 죽여 오열하던 나, 한밤중에 남편의 거액 도박 빚을 발견하고도 무서워서 입술만 깨물던 나. 아니요, 나는 아주 가볍지만 그 어떤 것보다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단 1초도 후회한 적 없습니다. 매거진이 출간되던 날, 표지 모델은 나였다. 사진 속의 나는 깔끔한 화이트 슈트를 입고 스튜디오의 통유리창 앞에 당당하게 서 있었다. 등 뒤로 쏟아지는 햇빛이 내 주변을 은은한 후광처럼 감싸고 있었다. 내 표정은 더없이 평온했고 입가에는 여유로운 미소가 번져 있었다. 표지에는 굵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강지원, 때로는 낡고 썩은 것을 허물어야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 있다. 최 대리가 갓 인쇄된 잡지를 들고 내 사무실로 뛰어들어오며 또다시 눈시울을 붉혔다. 강 대표님, 이것 좀 보세요. 대표님이 표지를 장식하셨어요. 나는 잡지를 받아들고 인터뷰 페이지를 펼쳤다. 기자는 내가 한 말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아주 훌륭하게 기사를 풀어냈다. 기사의 마지막 단락은 이렇게 매점 지어져 있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붉은 석양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물들였다. 창가에 선 강지원은 등 뒤로 지는 해를 받으며 무척이나 평온하고 단단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결혼의 폐허를 두 발로 걸어 나왔고 그 잿더미 위에서 자신의 새로운 삶을 완벽하게 재건해냈다. 한때 그녀의 숨통을 조였던 분노, 억울함, 그리고 자책감 같은 감정들은 모두 그녀의 손에 의해 하나하나 철거되어 박스에 포장된 채 과거라는 이름의 창고로 영원히 치워졌다. 이제 그녀의 새로운 삶에는 눈부신 햇살과 열정을 바칠 일, 그리고 온전한 자기 자신만이 남아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아하고 완벽한 복수가 아닐까? 나는 잡지를 덮고 고개를 들어 창밖을 내다보았다. 11월의 서울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고 햇살은 기분 좋게 따스했다. 멀리 보이는 남산 서울타워가 옅은 안개에 휩싸여 마치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처럼 신비롭게 보였다. 3년 전 그 인간이 나를 남산타워 전망대로 데려가 야경을 보여주던 그날 밤이 떠올랐다. 그때 나는 그가 내 평생을 함께할 유일한 동반자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인생에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 같은 인연도 있다는 것을. 그들은 내 삶에 끼어들어 지독한 교훈 하나를 남기고는 영원히 퇴장해버린다. 그리고 나는 나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나가면 그만이다. 스마트폰에서 새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강 대표님, 내일 오후 2시에 신규 프로젝트 건축주 부부께서 스튜디오로 방문하셔서 디자인 시안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시간 괜찮으신가요? 나는 화면을 터치해 재빨리 답장을 적었다. 시간 괜찮습니다. 회의실 준비해주세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창밖으로 참새떼가 전봇대에서 푸드덕 날아올라 하늘을 한 바퀴 빙 돌더니 이내 저 멀리 시야 밖으로 날아갔다. 점처럼 작아지는 새들을 바라보며 나는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자, 이제 다시 일할 시간이다. 2년 후. 한남동에 위치한 최고급 신축 별장. 이곳은 2년 전 그 끔찍했던 집에서 불과 3블록 떨어진 곳에 있었다. 외벽은 따뜻한 느낌을 주는 붉은 빛의 테라코타 타일로 마감했고 대문은 중후한 청동으로 맞춤 제작했다. 마당에는 내가 직접 농원까지 가서 골라온 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다. 단풍나무 1그루, 은행나무 3그루, 그리고 깔끔하게 가지치기 된 회양목 울타리. 이곳은 온전히 나만의 집이다.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누구의 돈도 빌리지 않았다. 지난 2년 동안 JAK 디자인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번 내 돈으로 1원 한 푼까지 차곡차곡 모아 내 손으로 직접 벽돌을 쌓아 올려 만든 완벽한 나의 성. 물론 내부 인테리어 설계는 전부 내가 직접 도맡았다. 구석구석 내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고 공간마다 나만의 철학과 의미가 담겨 있었다. 현관 바닥은 차가운 느낌의 검은색 대신 포근한 웜그레이 톤의 테라조 타일을 깔아 예전 한남동 집과 완벽한 대비를 이루게 했다. 신발장은 자연스러운 나뭇결이 살아있는 원목으로 짰고 예전처럼 거창한 항온 항습 시스템 따위는 달지 않았다. 이제 나에게는 굳이 그런 시스템으로 모셔야 할 만큼 수십 켤레의 구두가 필요하지 않다는 걸 깨달았으니까. 거실 층고는 6m씩이나 되는 과시용 공간으로 만들지 않았다. 딱 4m. 한겨울에도 따스한 햇빛이 거실 바닥 깊숙이 들어올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높이였다. 눈을 찌르는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대신 미니멀한 디자인의 펜던트 조명 몇 개만 달아 은은하고 따뜻한 노란빛이 감돌게 했다. 소파 역시 관리가 까다로운 최고급 천연 가죽 대신 부드러운 패브릭 소재를 선택했다. 앉았을 때 훨씬 포근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고양이 발톱에 긁혀도 티가 덜 나기 때문이다. 그렇다. 나는 고양이를 키운다. 스튜디오 건물 1층 쓰레기통 옆에서 웅크리고 있던 길고양이 치즈테비 코리안 쇼테어다. 처음 나에게 발견되었을 때 녀석은 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앙상했고 털은 오물로 범벅이 된 채 경계심과 공포에 질린 눈빛으로 나를 하악질하며 노려보았다. 나는 녀석을 동물병원으로 데려가 예방접종을 마치고 기생충 약을 먹인 뒤 내 집으로 데려왔다. 지금 녀석의 이름은 오렌지다. 아주 포동포동하게 살이 오른 통통한 치즈냥이로 하루 일과 중 가장 좋아하는 것은 거실 러그 위에 발라당 누워 배를 까고 햇볕을 쬐는 일이다. 가끔 이런 부질없는 상상을 할 때가 있다. 만약 그때 내 남편이 박민석이 아니었다면, 내 시어머니가 최수경이 아니었다면 내 인생의 궤적은 지금과 많이 달라졌을까? 하지만 그런 상상은 이내 머릿속에서 지워버린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니까.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다. 한때 나를 갉아먹었던 분노, 억울함, 찢어질 듯한 마음의 상처들은 모두 튼튼한 박스에 포장되어 내 기억 저편의 어두운 창고에 처박혔다. 아주 가끔 불쑥 떠오를 때도 있지만 마치 어릴 적 뛰놀다 넘어져 무릎이 까졌던 기억을 떠올리는 것과 같다. 상처가 났다는 사실은 알지만 더 이상 아픔이 느껴지지는 않는 감각. 지금의 나는 내 이름을 건 탄탄한 사업체가 있고 내 취향으로 가득 찬 완벽한 집이 있으며 배를 긁어주면 골골송을 부르는 뚱뚱한 치즈 고양이가 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나만의 주방에서 향긋한 커피를 내리고 통유리창 앞에 앉아 떠오르는 아침 해를 감상한다. 매일 밤 퇴근 후에는 나만의 욕조에 따뜻한 물을 받아 피로를 풀고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침대에 누워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깊은 잠에 빠져든다. 나는 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그 누구의 허락도 받을 필요가 없고 그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다. 이 완벽한 자유. 정말이지 최고다. 또다시 11월이 왔다. 나는 스튜디오 창가에 서서 길가에 늘어선 플라타너스 나무들을 내려다보았다. 나뭇잎들은 어느새 샛노란 황금빛으로 물들어 햇빛을 받아 투명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며칠만 더 지나면 저 잎들도 바싹 말라 떨어져 거리를 푹신하게 덮을 것이다. 스마트폰에서 알림음이 울렸다. 최 대리가 보낸 메시지였다. 강 대표님, 건축주 부부께서 도착하셔서 회의실에 대기 중이십니다. 나는 재킷깃을 단정하게 매무새하고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회의실 안에는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나란히 앉아 있었다. 남자는 단정한 캐주얼 정장 차림의 평범한 회사원 같았고, 그보다 조금 어려 보이는 여자는 옅은 하늘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여자의 눈빛은 신혼부부 특유의 몽글몽글한 행복감으로 반짝거렸다. 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여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반갑게 손을 내밀었다. 저 대표님 정말 열렬한 팬이에요. 대표님 나오신 매거진 인터뷰랑 기사들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읽었어요. 나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감사합니다. 자, 앉으시죠. 자리에 앉은 우리는 그들이 용산구에 새로 매입한 아파트 인테리어 시안을 두고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했다. 북유럽 스타일을 원한다는 여자는 상기된 목소리로 자신이 꿈꾸는 공간에 대해 쉴 새 없이 쏟아냈다. 대면형 아일랜드 식탁이 있는 오픈형 주방을 원해요. 거실 한 구석에는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코지한 독서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베란다는 노을을 감상할 수 있는 홈카페로 꾸미고 싶어요. 남자는 곁에 앉아 아내의 말을 묵묵히 경청하며 중간중간 다정하게 고개를 끄덕여 주었다. 그가 아내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깊은 애정과 다정함이 뚝뚝 묻어났다.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만이 지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눈빛이었다. 나는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수첩의 중요한 포인트들을 꼼꼼하게 메모했다. 아, 그리고요. 신나게 떠들던 여자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다. 제가 좀 유별난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바로 보이는 벽면 있잖아요. 거기에 포토월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그녀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다. 저희가 연애할 때부터 결혼식 날까지 찍은 가족 사진들을 쭉 걸어둘 수 있는 따뜻한 갤러리 같은 벽이요.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우리가 함께 걸어온 예쁜 시간들을 가장 먼저 보고 싶거든요. 나는 순간 펜을 든 손을 멈칫했다. 나의 굳은 표정을 본 여자가 안절부절 못하며 물었다. 대표님, 혹시 인테리어 콘셉트랑 너무 안 맞나요? 제 요구가 너무 촌스럽거나 이상한가요? 아니요. 나는 나도 모르게 살짝 잠긴 목소리로 대답했다.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아이디어네요. 나는 고개를 숙이고 수첩에 포토월이라는 세 글자를 또박또박 적어 넣었다. 그리고 다시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을 맞추며 진심을 다해 활짝 웃어 보였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포토월을 만들어 드릴게요. 약속합니다. 그녀의 두 눈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반짝였다. 회의가 모두 끝나고 나는 엘리베이터 앞까지 그들을 배웅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여자가 다시 한번 고개를 내밀며 나에게 외쳤다. 강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의 새로운 보금자리 너무너무 기대돼요. 엘리베이터 문이 스르륵 닫혔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굳게 닫힌 은빛 문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강 대표님, 뒤따라 나온 최 대리가 내 안색을 살피며 걱정스럽게 물었다. 어디 편찮으세요? 괜찮으세요? 나는 몸을 돌려 그녀를 보며 가볍게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사무실로 돌아와 내 지정석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창밖의 플라타너스 나무는 여전히 쏟아지는 햇살 아래 황금빛으로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 기분 좋은 가을바람이 훅 불어오자 바싹 마른 나뭇잎 몇 장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와 허공을 빙글빙글 맴돌다가 바닥에 사뿐히 내려앉았다. 아주 오래전 남산타워 전망대에서 나에게 세상에서 제일 완벽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고 속삭이던 그 남자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 시절에 나는 완벽한 삶이란 평생을 함께할 든든한 동반자를 만나 아이를 낳고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백년해로 하는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진짜 완벽한 삶의 의미를 안다. 완벽한 삶이란 내 곁에 누군가가 있든 없든
나 스스로 두 발로 굳건하게 서서 행복을 쟁취하는 것이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 무슨 끔찍한 일이 벌어질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삶. 밤에 잠자리에 들 때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피거나 억눌린 감정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는 삶. 거울 앞에 섰을 때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너는 참 잘 살고 있어 라고 당당하게 말해줄 수 있는 삶.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완벽하고 눈부신 삶이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그 삶을 온전히 내 손에 쥐었다. 스마트폰에서 경쾌한 알림음이 울렸다. 강 대표님, 오늘 오후 3시에 유명 하이엔드 가구 브랜드에서 주최하는 신제품 론칭 행사가 있습니다. VIP 자격으로 초청장이 왔는데 참석하시겠습니까? 나는 화면을 터치해 재빨리 답장을 적었다. 참석합니다. 명함 넉넉하게 챙겨주세요. 그리고 전송 버튼을 눌렀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깃을 한 번 더 튕기듯 정리하고 책상 위에 놓인 가죽 가방을 집어들고 당당한 걸음으로 사무실을 나섰다. 창밖의 햇살이 유난히도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나의 새롭고 완벽한 하루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